예,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스케줄보다 많이 뒤쳐져 가지고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3부 저장을 맡은 경희대병원에서 외과를 하고 있는 이길련입니다. 3부의 주제는 졸업 후 및 평생 전문성 개발 의학 교육으로서 전공의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수 강좌를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는 고려대 김진 교수님입니다. 김진 교수님께서는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안남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대한외과학회 수련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학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특히 안남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실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전공의 교육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있는 직원이고 또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교육에 많이 디보션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외과학회 수련교육 이사를 맡으면서 이기련 선생님한테 이제 물려받아서 요새 좀 신경을 쓰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전공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수많은 리서치와 그런 것보다도 제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과 그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들과 많은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전공의 교육입니다. 2005년에 교황 선거가 있었죠. 교황 일렉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당선이 됐죠. 그때 당시 이런 바티칸 궁전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몇 사람들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2013년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됐을 때는 이 불빛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포메이션이 아니겠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되고 있고 저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미래는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든지 5G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시는 말이죠. 저희가 비록 이 시대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이런 시대가 이미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지 않아. 나는 난데 자꾸 이런 것들 안에서 이미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라든지 5G,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SNS, 모바일 아까 말씀하신 슈퍼 커넥션 이런 안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다가온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책이었죠. 지금도 한번 제가 전공의들이 이제 90년생들입니다. 90년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읽어볼 만한 책이고 아마 전공의들을 많이 접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병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전공의들이나 아니면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퇴직을 할 때 본인이 사직서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가 와서 대신 제출을 한다든지 새벽에 담당자한테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특징은 이게 첫 번째 장에 있는 첫 번째 장은 아니지만 제목입니다.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실제 내용도 단순합니다.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병동에 가서 이렇게 이 환자 차트를 켜보려고
이렇게 그 이 로그아웃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제 화면 보호기가 돼 있는 그런 컴퓨터를 한번 딱 켜서 이제 마우스를 한번 딱 움직이면 가장 많이 뜨는 화면, 이건 뭐 거의 10중 8구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화면들이 떠 있습니다. 뭔가를 검색을 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검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단순히 검색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툴을 써서, 전공의들이 어떤 툴을 써서 검색을, 학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밤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이걸 딱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콜론 캔서 TNM이라는 거를 갖다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구글 검색을 많이 하죠. 이제 의대생들이라 영어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많이 하겠죠. 바로 옆에 떠 있는 창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저희가 그 예전에 이 전공의 중에 이 북한에서 온 전공의들이, 탈북자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고 요번에 전문의를 따고 나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북한에서는 의대를 나왔고 영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다 러시안 말이나 뭐 이런 걸로 배우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콜레시스텍토미라는 걸 했을 때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콜레시스텍토미 한글로 써가지고 그런 거를 1, 2년 차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3, 4년 차 되니까 얘가 이제 구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친구가 켜져 있는 창에 이런 이미지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글씨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형상화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이 친구들이 빨리 좀 다가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색을 바탕으로 하고 또 이런 검색 중에서도 이미지 검색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우리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거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인터넷은 뭐 역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거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키페디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유튜브로 한다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를 쳐보시면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를 샀는데 이게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뭐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것이 있다는 거, 유튜브에 그 설명이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이렇게 사게 됐는데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 금융거래할 때 뭘 써야 되냐면 어떻게 자금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획서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서 일단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세무사한테 써라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블로그에는 자기가 200장을 뭐 뽑아서 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유튜브를 쳐보니까 세무사가 여기는 쓰지 말고 여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써가지고 한 15만 원 아낀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정도가 된 그런 경험이 불과 한 달 전에 그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보통 짤이라고 그러는데 짤이죠. 나의 졸업 연설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인터넷과 구글, 위키페디아에 감사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졸업을 할 수가 있었다. 특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정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붙이라 그러죠. 복붙이라 그러는데 복사해서 붙이기, 복붙이라 그러는데 이 전공의들은 이 복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똑같은 문장, 의무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나왔던 건 저기서 나오고 다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0년대생 전공의들의 특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또는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외과 전공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과 전공이 이제 3년입니다. 저희가 3년이 됐고 게다가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은 한 80시간 정도 돼서 예전에 저희가 자꾸 이제 제가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거는 이제 보통 요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꼰대라는 얘기죠. 꼰대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의 척도가 나의 경험이고 이런 그 나의 경험으로 남들을 재는 게 이제 꼰대라 그러는데 저도 사실 항상 나의 척도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시대에는 저희가 여기에 맞춰가는 여기에 항상 흐르는 물에 저희 몸을 맡겨야지 제가 자꾸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저만 힘들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이 이제 80시간 정도 됐고 그 어떤 유튜브 저 자꾸 유튜브 얘기하는데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의사들은 일주일에 80시간이나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리미테이션이 없었고 예전 기준으로 하면 그 3년제로 바뀐 거는 예전 근무 시간에 한 2년으로 바뀐 거나 사실 거의 진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전공의들을 그런 그 역량을 가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요 중심이고 역량 중심이고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 외과 전공의는 이런 것들로 바뀌었는데 그 배경에는 저희가 과연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정도의 외과 의사를 원하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들이 있었죠. 그 리서치는 여기 좌장을 맡으신 이기련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리서치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전공의들만 배출하게 된다는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이제 외과 전공의 3년제가 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4년차까지 그럴 거 없이 3년차까지 수련을 시켜서 굉장히 역량을 강화시킨 그런 수련을 하자라는 배경에서 저희가 이런 수련 기간 단축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뭔가를 갖다가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게 하는 사실 저는 처음에 역량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의 그 잣대로 저의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남조선의 혁명 역량 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역량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할 수 있는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역량 강화 중심 교육을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트레이닝 시스템도 3년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외과 전공의 수련 교육은 이런 통합 관리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자율평가 이러닝 그 다음에 외과 술기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술기 교육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닝과 자율평가는 그 웹 베이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닝은 웹 베이스드 러닝이고 이런 것들이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어디서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레지던트들이 모든 레지던트가 갖고 있는 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속을 해서 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년에 이제 리뉴얼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강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보통 8분에서 20분 정도거든요. 8분에서 20분 정도가 왜 되었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8분에서 20분이라도 예전에 지금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듣는 모양을 보면 40분짜리 인강이면 그걸 다 듣는 학생을 다 정석으로 듣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중간에 빨리 돌리거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스킵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본 설정을 1.5배 내지 2배로 해서 듣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40분을 쭉 이렇게 듣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안에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답을 던져주기보다는 아까 선생님 강의에서도 잠깐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게 있는데, 그 교수의 역할이라는 게 이 애들을 자극만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많은 검색 도구,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면 네이버에서도 보면 블로그에 그 강의를 엄청 잘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역할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의 역할이 아닌가. 사실 저희 학생들은 그냥 내비 들어주면은 뭘 공부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중간에 이제 서머리 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레이는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림 위주로, 그 다음에 설명, 애니메이션 위주로, 설명 위주로 돼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기본적인 터미널로지가 알고, 저희가 만약에 그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아무리 그림으로 해도 저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외과 전공의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고 직접 환자를 만나는 그런 그 교육이기 때문에 임상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진 수술, 뭐 수술 전후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요새는 이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본다 그러죠. 컴퓨터에 나와 있는 환자들의 차트라든지 여기에 있는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간호 기록에 돼 있는 환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어떤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다 다양한 웹베이스드 교육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배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이 디지털라이즈 돼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들 때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논문,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런 그 웹베이스드 교육, 특히 뭐 구글 미트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을 통한 논문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거기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정례화된 학문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아직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적절한 주제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더블링 타임이 73일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확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피드백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자율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는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를 한데, 미국의 자율평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과나 외과나 자율평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제 인상에 와닿는 것은 학생들한테 경고, 워닝하는 게 자율평가를 보기 전에 공부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는 그런 게이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게이지가 되려면 그 문제 자체도 굉장히 정확한 문제가 나가야겠죠.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전공의들을 평가하는데, 전공의가 특별히 알아야 될 거,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는 아직도 그래서 공부하지 말아라라는 그거에 굉장히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사실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가 어떻게 개인 성장의 척도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마치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노래를 제가 박수로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한번 좀 알아맞혀 보시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무슨 노래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알죠. 저는 설마 이거를 못 맞출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한테 전달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전달을 해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는 알지만 설마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 전공의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려면 이런 웹베이스드 교육, 그 다음에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교육, 이런 것들을 잘 컴바인 시켜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가끔 보면 학생들은 엉뚱한 말만 기억하는데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 기억이 나네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라지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스피커만 남았습니다. 의과의대 한대진 교수님입니다. 한대진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셨고 현재 의과의대 흥부외과 교수님이고 의과의대 학장님이십니다. 의학교육평가원 평생교육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발표할 말씀은 온라인 의사 연수교육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예,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화의대 한재진입니다. 온라인 의사 연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수교육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의협중앙회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에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직종은 면허나 보수교육 등 제반사항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법률에 함께 묶여 있어서 의사들이 의사 직종만의 자율적인 발전이나 개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는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2014년도에 발족하여 연수교육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의사 연수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시행평가단의 주요 기능 중에는 사이버 연수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사 연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한국의 의사당 2014에 입각한 의사 평생교육 역량 개발이라는 의협 정책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고, 그 연구 결과의 일부를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1년간 진행되었던 총 4,871건의 의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또 총 1,08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연수교육 평점은 기본적으로 1시간 강의당 1평점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 과정의 내용과 구성 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평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하루 최대 평점인 6평점 순이었습니다. 연수교육과정 선택 기준으로는 교육의 주제가 제일 많았고, 교육 장소와 일시 등에 대한 것도 봤지만 평점에 대한 관심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필수 평점 제도는 3년 주기의 면허 재신고 기간 동안에 이 평점의 필수 주제 연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필수 주제는 의료윤리, 법령,
감염 관리, 뭐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 분쟁 사례 등 당시에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시행 규칙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연수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이제 강의가 가장 많았지만은 사이버 온라인 그 연수 과정에 대한 선호도도 꽤 높았는데, 이는 각종 온라인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학습 경험의 증가와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협의 사이버 연수 교육 사이트입니다. 대부분 강좌 형태이면서 수강 후 제시되는 이 테스트 5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을 맞춰야지 평점이 부여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사연수 사이버 과정의 초기 자료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되었던 결과에서는 해가 갈수록 수료 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2011년도 이후의 개설수는 표와 같은데, 필수 평점의 법제화가 예고된 2016년과 17년 이후 필수 과정의 개설이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신규 과정 개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이버 연수교육 형태에 대한 니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오프라인 연수 과정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온라인 사이버 과정의 신설이나 또는 수강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와 뭐 2020년도가 크게 이제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 과정 신청이나 수강 현황은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을 통해 진료 부담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큰 탓도 있었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많이 열렸고, 또 3년 면허 재신고 마감 기간도 6개월이 연장된 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온라인 연수 강좌의 학습 시간은 대개 이제 30분 이내였으며 37%가 필수 평점을 딸 수 있는 강좌였습니다. 작년에 수강 빈도가 가장 높았던 사이버 연수 강좌 5개 중에서 상위 4개가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연수 교육이 필수 평점을 이수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연수 교육 사이트 안에는 각 과정에 대한 소개가 학습 시간이나 평점, 필수 과정 여부 등을 이제 표시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강좌 분류는 인문사회학, 임상의학, 정책법, 경영 등 오프라인 연수 과정과 과정의 분류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점은 1 혹은 0점을 부여하고 있었고요. 이런 의협의 사이버 연수 과정의 학습 만족도 설문에서는 이제 한국의 의사상에서 분류했던 5범주 주제로 이제 물어봤을 때 경험에서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정도로 이제 만족도를 보였고, 환자 진료 영역의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뭔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학습의 편의성이 이제 가장 장점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글란에도 많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온라인 연수교육의 현재를 살펴봤는데,
다음은 외국 선진국의 예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연수교육이 쫓아가야 할 미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경우에는 진료 자격 갱신을 위한 여기 revalidation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다양한 필수 이수의 방법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그 중에 이제 퍼스널 스터디 중에 팟캐스트나 e-러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CPD 앱을 깔고 진료와 연구와 뭐 그런 일상 가운데 평생 학습을 한다는 CPD의 개념을 잘 구현을 하여 평생 학습과 면허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봤을 때는 그 중에 이제 MOC라 그래서 그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25평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는 체계이면서 이는 이제 면허 갱신이나 또는 등록, 전문의 등록 등의 체계와 연동을 하고 이제 환자 안전이라든지 또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역량 향상 등 그 시대성을 이제 중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협의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연간 5,000건에 이르는 연수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평점을 부여하는 체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수과정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의사 평생교육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ACCME는 의사 평생교육 인증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2017년도 자료에는 총 1,794개의 교육 제공자, 즉 병원, 의과대학, 또 기타 교육 지정기관을 지정하고 승인하여 이 기관들이 시행하는 CM이나 CPD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를 하면서 평생 교육 협력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강좌 안내 이제 화면인데, 사실 대한의학회뿐 아니라 여러 전문 학회나 또 교육기관,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자료실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일상의 학습 활동들도 당연히 의사의 평생 학습 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수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온라인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팟캐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칭에서 메스케이프나 업투데이트 뭐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서 이런 데를 통해서 활동을 했을 때 0.5 크레딧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스케이프가 나왔는데, 메스케이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메스케이프는 1995년에 창업이 된 미국의 의학정보 회사인데, 그 이전에 medportal이라든지 WH에서 여러 실험적인 그런 작업들을 한 것에 이제 총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99년도에 자마에서 17년 동안 그 에디터로 일했던 분을 이 메스케이프 에디터 인 치프로 이제 영입을 하고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하면서 여러 온라인 교육 전문 회사 등과 인수 합병 등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연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각 전문의료 분야 영역의 필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또 기관 내 메스케이프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의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CME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CME 프로그램은 상업적 이득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약 상업재원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발 CME 프로그램 시행 전에 밝히도록 폴리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메스케이프 CME 프로그램은 대부분 인터랙티브한 모듈이고 개별 전문 의학 및 세부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은 연수교육을 개별적으로 특화시킨 총 33점의 CME 과정의 모음을 신청하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메스케이프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의 환자 시나리오를 활용한 증례학습 모듈인데 매우 흥미롭게 심도 있는 지식의 습득과 진료 현장에 직결되는 학습 효과가 있도록 잘 개발된 모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례 소개는 이런 디스크립션뿐 아니라 모의 환자가 출연해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고 학습자와의 다음 대화 내용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대화와 또한 환자의 병력 자료들이 제시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환자와의 인터뷰가 끝나면 이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선택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설명과 함께 또 검사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이후 추정 진단을 하는 단계와 또 투약 5대 단계에서도 학습자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잘했다, 뭐 잘못했다,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최신 지견 등에 대한 등이 이제 그때그때 적절하게 제공이 됩니다. 환자 진료 후 이거는 이제 투약 외에 또 오더라든지 또는 그 레셔널레 이런 그걸 생각하게 된 레셔널레가 뭐냐에 대한 이런 그 질문에서 이제 또 체크를 하게끔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와 또 설명도 인터랙티브하게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 후 최종 임상 결정 직전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이제 진료 과정을 전체를 돌아보게끔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증례 질환에 대한 리뷰와 또 참고 자료 등을 안내하고 또 모듈 자체에 대한 그 연수자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스케이프의 CME 프로그램은 모의 환자 증례 인터랙티브 학습 외에도 퀴즈 증례라든지 전문가 대담 또는 뭐 드라마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모듈은 면허 및 자격 유지 기구에서 인정하는 평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영국과 같은 사회의료 체계는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 사실 다른 점도 많지만 자유시장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미국과 비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면허와 전문의 자격 이후에 의사 면허를 3년마다 재신고하면서 의협에서 인정하는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 연간 8평점 이상을 취득하는 체계이고 이제 전문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 중에 이런 재인증이라보다도 갱신을 하는 그 체계들이 이제 그 학회별로 이제 도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25평점 이상의 연수교육 제공자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의사 면허 관리와 그 다음에 전문의 자격 유지 체계가 연계되어 엄밀히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WHO는 2010년에 의사의 평생 교육의 개념을 이런 전통적인 진료 역량의 유지 발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ME로부터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혹은 윤리, 평생 학습과 연구 역량, 전문 직군간 교육 혹은 뭐 팀 스킬스라고 이제 표현됐지만 리더십이라든지 의사소통, 정보기술 역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CPD, Continuous Medical Education에서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평생 학습에는 학습자와 또는 교육자 외에 그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기구와의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 연수교육의 미래는 또 이런 연수교육이 질적 향상이 있기 위해서는 온라인 연수교육 등 교수 학습 방법의 이제 개선뿐 아니라 관련된 재원, 인력,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관련 법령, 또 여러 직종 간의 협력들, 또 기관 간의 협력들, 또는 의료 단체 안에서의 협력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현대의 의사 연수 교육은 규제에 의한 그 강제적인 면도 있지만 의사의 본래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사의 자발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CPD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평생 학습은 사실은 학습자 개인의 역량 성취로 나타나지만 이는 결국 사회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직결이 되고, 또 이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전문적인 조직이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최근 혹은 미래 전망들을 적용하여 의사 연수교육의 미래를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언택트 리모트 교육의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 경험들이 쌓이고 있는데, 스틸 모이는 학습의 장점과 역할도 계속되어 함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의사 면허 관리와 개별적인 평생학습 체계가 연계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와 연계된 그런 연수교육,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수교육이 AI가 접목이 된 인터랙티브 개인 맞춤 AR이나 VR 교육 툴 같은 것의 개발, 또 빅데이터를 일상에 적용되어 근거 바탕 진료를 하고, 또 그것이 온라인 학습에 연계되는 그런 그 체계, 또 최근에 대두된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가 적용되어 공중보건과 돌봄 진료가 연계되는 그런 학습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의사 연수 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요. 그 요청사항을 보니까 오늘 이 교육 내용을 아마 유튜브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는데요.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하죠? 유튜브로 올려달라 그러는데 녹화분을.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네. 올립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더 돌려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학관리만 임태환 원장님께서 맺은 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림원을 맡고 있는 임태환입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의학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장장 4시간 동안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4시간을 정말 심취해서 들으면서 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의료사회에서 의사의 역할은 진료와 연구와 교육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을 맨 앞에 붙입니다. 교육, 연구, 진료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 때 어릴 때부터 왜 교육을 제일 먼저 붙일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1순위로 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그 후에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학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의료계 밖에 계신 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 갔으니까 다 강의 잘 듣고 실습 잘하고 의사가 되겠지, 이렇게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의학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교육 방안을 토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낀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요소요소에
각 대학을 또 대표하시고 뭐 학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연구부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맡으시고 각 학회에서 또 이 교육에 관련된 보직을 수행하시면서 소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우리 의학 교육의 미래가 정말 튼튼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이 유튜브에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치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데 며칠 걸리겠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찾아다니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몇 번 더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는 의학교육의 미래였지만 실제로 오늘 이 주제 발표, 5분의 주제 발표와 6분의 패널, 그 다음에 3분의 좌장,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미래에 대한 어떤 투명한 이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주제 발표하신 선생님 김진 선생님이셨던가요? 그 90년생의 제일 화두는 간단하고 재미있고 정직한 것이 좋겠다 한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의료라는 세계에 들어와 보면 연구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재미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치열합니다. 진료, 수술, 진단, 처방,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의료계에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2000년생은 그럼 어떤 3가지 단어를 가지고 태어날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 주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다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학한림원의 행사를 함으로써 전 국민들께 이러한 의료계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유튜브에서 보시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발표 내용은 다시 또 이 연자분들께서 정리하셔서 우리 한림원 총서 책자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두고두고 읽으시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문제일 건데 그것을 다시 음미해 보실 그럴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연자님들, 또 토론자님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